자, 그랜트 장군 북군의 체계를 바꾼다면서요? 그때 나왔던 방법이 뭐 입대 장려금이나 징병법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삼정의 문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징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대립군. 네. 불만이 나오고 폭동이 나오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군대와 건물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그 분노의 대상이 또 흑인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너희들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유색인종 고아들을 돌보는 시설에도 불을 지르고 공격이 일어나고 무려 이제 사흘 동안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뉴욕에서의 이 폭동을 막기 위해서 동원된 군대가 게티스버그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군대가 또 이걸 진압하는 강압적으로 또. 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행정부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종을 올려주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곧 이제 두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폭동이 그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진압작전에서도 무기가 상당히 많은 무기가 사용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위대가 이제 부유한 사람들, 그다음에 흑인들 이건 기본으로 공격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위대의 상당수가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권총이든 소총이든 라이플이든 사냥용이든 뭐든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장 시위대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니까 기본적인 경찰력으로서는 대처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무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런 게 있어요. 당시 신문사도 이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링컨의 정책을 신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아, 이 신문도 똑같이 얘네가 스피커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신문사가 이제 공격당할 위치에 놓였었습니다. 뉴욕 타임즈하고 뉴욕 트리뷴즈인데 이 뉴욕 타임즈의 소유주는요 링컨 대통령이랑 징병법의 같은 지지자였어요. 지지자였고 뉴욕 트리뷴 소유주는 노예 폐지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정부저가 아니냐 해서 많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뉴욕 타임즈는 별로 피해가 없고 뉴욕 트리뷴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합니다. 이유는 뭐냐? 뉴욕 타임즈 건물하고 창문에는 그림에 보시는 저런 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창문에 게틀링을 설치해놨다고? 이게 최초의 기관총의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틀링건인데 이 총 만든 사람이 리차드 조던 게틀링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의학을 공부했는데 의사로서는 별로 활동을 안 하고 남북전쟁 당시 이 사람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많은 그 양측의 그 시신을 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쟁에 너무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니까 사람이 죽는 거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굉장히 독특한 발상을 해요. 병사 한 명이 10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 사람이 덜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병사가 덜 네. 쓰이면 네. 죽는 사람도 수가 줄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독특하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농기구도 스스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량하고 뭐 발명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 1000명분의 몫을 하는 무게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게틀링건이고 이게 1862년쯤에 처음 특허가 나와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기관총이잖아요. 기관총 굉장히 빨리 나가잖아요. 네. 이 최초의 기관총 얼마나 발사 속도가 빨랐을까요? 아,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느낌은 이건 거였어요. 둥, 그쵸. 둥, 수동식. 이렇게 나갔으니까 초에 2방, 60초면 120발.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150발에서 200발 사이였어요. 예. 굉장히 많이 나왔네.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개량되면은 막 한 5, 600발씩 나가요. 이게 왜 총신이 6개냐면 이게 계속해서 한 총신에서 계속 나가면 이게 불나요. 뜨거워지기도 하고 총신을 바꿔주면서 이게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총신이 여러 개가 달려 있었죠. 저건 상당히 빠른데요. 저건 조금 개량형이어서 계속 돌리고. 저거 빨리 돌리면 더 빨리 싸져요. 아니, 안 돼. 안 돼, 아니요,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맨 위에 있는 게 탄창이에요. 긴 막대 탄창을 놓고 하는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전에서 흥분해서 빨리 돌리잖아요. 그럼 재미나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야 저때 되구나. 게틀링건을 훈련할 때 가장 강력한 훈련이 뭐였냐면은 리듬에 맞춰서 돌리는 거였어요. 일정한 속도로. 이게 만약에 전장에 투입이 된다면 완전 달라지죠. 전쟁의 분위기는 장난 아니겠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고 또 하나 이게 기관총이지만 보시다시피 포가 위에 올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급받는 병사들은 이걸 대포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진과를 발휘 못했고 하지만 이거를 알아보고 구매한 장군이 벤자민 버틀러였어요. 그래서
사비로 무려 12정을 사가지고 아직 군에서 제식으로 채택이 안 됐는데도 이거를 사가지고 2개 정도는 피터스버그 전투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난 이듬해 1866년에 미 육군이 공식적으로 이 게틀링건을 제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게틀링건이 다른 건 열심히 혁신을 이뤄내면서 그러니까요. 채용이 네. 안 돼서 약간 의외이긴 한데 뭐 당시에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의 무기 생산이 아주 혁신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가장 유명한 스프링필드 라이플을 생산하기 위한 그 스프링필드 조병창에서 하루에 이 소총을 600정씩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스프링필드 조병창이 한 군데에서만 전쟁 기간 동안에 약 80만 정 정도의 이 스프링필드 소총을 공급할 수가 있었고요. 화약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뭐 요즘의 화약 생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보통 웬만한 큰 화약 공장 하나는 한 달에 한 100톤 단위로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는 한 1000톤 이상씩을 공급할 수가 있었고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화약이 보급이 되면서 총알도 훨씬 많이 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화포들도 아낌없이 퍼볼 수 있는 우리가 계속 보니 수많은 화력전들이 다 이런 군수 산업의 뒷받침에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왜 탄피식 탄환을 잘 안 썼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황동이 들어가니까 비쌌단 말이죠. 근데 이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쓸 때 돈을 안 쓰면 전쟁에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그 구식인 전장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빠른 속도로 이제 탄피식 총으로 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징집법이 바뀌면서 이 병력도 보충을 하고요. 군수 물자도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뭔가 큰 결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해일과 탕웨이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과 그랜트는 전쟁을 끝낼 결심을 해야죠. 그랜트가 총사령관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총 공세를 퍼부어야겠다. 그치. 전략의 핵심 한 2가지 정도로 제가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전 전역에서 네. 동시에 진격하는 겁니다. 총공격이네. 그러니까 동시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쭉 보면은 전역별로 따로 놀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랜트는 한 번에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미 전역 합동작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3군데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기 보면은 뉴올리언즈에 있는 밴쿠군이 알라바마의 핵심 항구인 모빌 쪽으로 공격을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저기 이제 서부 전역에서 채터누가까지 함락시켰던 이제 셔먼 군대가 조지아의 아틀란타 쪽으로 존스턴이 지키고 있었던 남군을 네. 공격해서 내려가겠다. 또 그와 동시에 동부 전역에서는 로버트리의 북버지니아군을 향해서 대규모의 공세를 펼치겠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기존에 이제 전역들이 따로 놀 때는 남군 입장에서 덜 위급한 지역에서 돌려막기가 가능한 거예요. 롱스트리트 보냈다가 보내고.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병력도 적어 죽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북군은 본인들의 병력 우위와 그렇지. 뭐 철도망 좋고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장점을 활용하기에 그렇죠. 너무나 좋은 게 사실 이런 전 전역에서의 동시 공격이었던 거죠. 3, 4에서 같은 일자에 이제 그 대금 결제일을 맞춰버리는 거죠. 돌려막을 수가 없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는 단순히 어떤 적의 주력을 섬멸, 군대를 없애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은 이제 총력전이야. 그렇죠. 그 남군이 이렇게 버티는 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생산 역량까지 동원돼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군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박살을 내야겠구나. 전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 의지까지도 우리가 꺾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또 특징도 두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무서운 전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자 그러면 동부 지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건 아무래도 또 어디겠습니까? 그랜트가 있는 곳이죠. 동부겠죠. 네. 그래서 그랜트가 직접 절로 간 거 아닙니까? 네네. 사실 총사령관이 됐을 때 셔먼이 그랜트한테 이야기해요. 야, 그래도 장군이 지금까지 우리랑 여기서 계속 싸워왔지 않습니까?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총사령관 하세요. 그래도 나는 절로 가야 된다. 왜 그랜트도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 전역에서의 병력을 크게 이제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시겔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시계. 네. 독일계를 이끈 이 시겔과 함께 싸우려는 정치 독일계의 군인 중. 민자들이 네, 한 명입니다. 시겔은 너희는 어디로 가냐? 쉐난도 계곡으로 가라. 저게 항상 남군이 올라왔던 루트고 남군이 올라올 때마다 뭘 해줬던 거예요. 보급도 해주고 하늘나라에 있긴 하지만 잭슨의 우리를 구역. 괴롭혔던 잭슨이 저기서 활동했던 곳 아니냐. 잭슨 구역. 잭슨 구역에 가서
보급이나 병참 이런 것들을 초토화시켜버려라, 없애라. 그러면 저 이상 저기 남군이 저기를 활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혹여나 남군이 절로 오면은 병력을 또 여기서 붙잡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이제 버틀러를 수장으로 앉혀가지고 제임스 군이라는 또 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병력은 옛날에 맥클레란이 반도 전역을 했던 것처럼 포트 몰로로 가서 제임스 강을 따라서 피터스버그라는 리치몬드 아래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나 네. 아니면 잘하면 리치몬드까지 함락을 네네. 시켜버려라. 우리의 주력 미드가 이끄는 포토맥국은 비록 미드가 이끌지만 거기 수장은 바로 그랜트가 직접 가죠. 우리는 전공법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면은 사실 위에서 잡아놓고 밑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의 군대는 어쩔 수 없이 보급도 끊기고 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하러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박살을 내버리겠다라는 이런 작전을 계획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랜트가 직접 나섰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포토맥 군의 수장은 지금 미드예요? 네. 심지어 미드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장군께서 오셨으니 저를 이제 해임시켜 주십시오. 저는 포토맥 군은 이끌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랜트가 보기에 당신만큼 정직하고 잘 싸우는 장군도 없습니다. 계속 사령관 하세요. 대신 내가 관리 감독해드리겠습니다. 그랜트가 여기서 함께 할까라는 부분인데 그랜트는 포토맥 군의 체질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맥 군이 사실상 미군에서도 북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군대예요. 그렇죠. 가장 규모가 크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력을 보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세 작전에서의 성공이 없었던 군대예요. 그럼 맥클레런 때문 아닌가요? 그 이후에도 계속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휘관들 보면은 네. 단 한 번도 공세에서 성공을 거둔 적이 없어요. 바뀌었는데 가다가 이제 좌초돼서 오고 한 번 실패 맞으면 그냥 철수해버리고 뭐 계속 이런 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이고 공세적이지 못하고 방어적인 군대고 게다가 워싱턴 DC랑 가깝다 보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딱 가면은 나의 군대. 그 말은 그랜트의 군대. 서부 전역에서 그렇게 뭔가 공세적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기치고 다녔던 이런 군대로 체질을 바꿔버리고 싶다. 이게 사실 이제 그랜트가 저쪽으로 간 이유입니다. 서부의 장군들이 보기에는 포토맥군은 배부른 군대예요. 농업과 산업의 중심지인 동부에 있다 보니까 보급이 가장 잘 됐거든요. 그래서 뭐 병력 충원도 많고 보급 물자도 빵빵한데 이렇게 공세적이지 않아. 우리가 싸우던 서부는 물자도 찔끔찔끔 오고 보급순도 취약해가지고. 건빵만 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린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싸웠는데 이것들은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말은 쉬운데 그래서 포토맥군을 어떻게 바꿔요? 사령부 자체 갔다가 포토맥군 사령부가 있던 이제 컬피펄까지 내려가서 직접 거기 육군 총사령부를 차리고 직접 포토맥군을 관할하기도 하고요. 공격 루트 자체는 사실 이전에 보던 거랑 비슷합니다. 네. 길이 그거밖에 없어.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번사이드가 프레드릭스버그 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레드릭스버그 쪽으로 다시 가면은 역시 위험이 있어. 안 돼 하고서 공격 진로를 갖다가 조금 더 내륙 쪽으로 잡아갖고 리치몬드 쪽으로 쭉 내려가는 경로로 다이렉트하게 갈 작전을 세웁니다. 이 당시에 이런 좀 정면 공격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이 북군과 남군의 전력 차이가 이 당시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미드가 3개 군단을 갖고 있었고 그랜트 지칼로 9군단, 원사이드에 9군단도 있어서 4개 군단 병력이 가능했는데 맞서고 있던 리의 북버지니아 군은 지금 병력 상황이 처참했습니다. 게티스버그 이후에 충분한 재보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수도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다른 전역들이 워낙 급하다 보니 데이비스가 지금 리 장군 지원해줘봤자 또 기어나가서 병력 소모할 생각만 하려고 할 테니 리 장군 좀 자중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병력들을 다 이제 다른 전선으로 일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버지니아군은 이 당시 병력이 6만 밑으로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더욱 처참한 거는 포병입니다. 포병 전력이 이때 불과 야포가 58문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게티스버그 전역 때 뭐 200문, 300문씩을 갖고 갔던 거에 비하면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전력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러니 이 상황을 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 밀어붙이면은 정면 승부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면이 뚫리면 다행이고 정면이 안 뚫리더라도 버틀러를 보낸 이제 제임스 강 쪽에서 쳐 올라오는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에서 북버지니아군 주력을 고착시키고 있으면은 리치몬드 함락시켜버리죠. 버틀러가 이제 측면으로 뚫고 들어가서
리치몬드를 함락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부족한 이 순간에 최고의 장군이라고 생각하는 그랜트가 내려온다. 좀 암담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리의 회고록에서 본인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또 써놨어요. 아, 회고록이요? 네, 이제 일단 물론 리랑 그랜트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계급도 엄청 전쟁 전에 차이가 많이 났어요. 군 게다가 경력도 엄청난 경력도 엄청 차이였죠. 차이 나고 리는 화려하고 그랜트는 심지어 별로 화려하지도 않은 데다가 또 음주 문제로 전역까지 전역까지 하고 뭐 전혀 듣보잡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네. 서부 전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걸 리도 알고 있겠죠. 그렇죠. 다만 평가를 좀 절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부는 너희 동부랑 다르잖아. 그리고 서부 전역에 싸웠던 우리 남군의 장군들 하나같이 다 별거 아니었지. 나랑 싸우면 또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회고록에선 네. 상대방을 많이 띄워줘야 나도 강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좀 띄워주기 마련인데 근데 막 비하하지는 않고 나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정도예요. 그랜트가 북부 총사령관이 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를 그냥 별로 그냥 남부의 다른 지휘관 정도의 수준이다. 어. 특별히 나는 리라고 해서 긴장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네. 파키오와 메이웨더가 싸우고 홀리필드와 타이슨이 싸우는데 정작 본인들은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이 좀 사실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합니다. 이게 빅매치라는 걸요. 그렇죠. 첫 전투 시작합니다. 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네. 중요한 상황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디 상황이 변하죠? 북버지니아군이 네. 남군이 그랜트가 이제 공세로 나설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네. 이대로 북버지니아군을 냅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그동안 미뤄뒀던 증원을 실시합니다. 누가 올까요? 리니까 롱스트리트? 그렇습니다. 이제 딴 데를 떠돌고 있던 롱스트리트가 드디어 4월 말에 다시 북버지니아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징가 제트가 양쪽 팔 다 발사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한 팔은 돌아오는 거잖아요. 드디어 다시 3개 군단 체제로 회복이 되고 병력도 뭐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드디어 6만 5천 명까지는 회복합니다. 야무지네 그래도. 물론 뭐 그에 상대하는 북군은 이제 10만 대군을 다시 정비하고 있었지만은 그나마 리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그럼요. 그런 증원이었습니다. 10만을 만난 6만 5천 많이 했었어요, 리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겨울공사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눈 비에 얼고 막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퇴각했다라는 그곳.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야에서 그 광야. 네, 그렇습니다. 넓은 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저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지만은 아, 그래요? 그 당시에는 개발이 안 돼갖고 네네. 강상류에 뭐 습지도 많고 길은 몇 개 없고 나무도 많고 빽빽하게 빽빽하고. 있는. 네. 그래서 대군이 기동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많은 공경을 겪었지만은 여길 갔다가 다시 한번 뚫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 이제 드디어 포토맥 군이 이제 레피던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는데 절로 간 이유는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절로 가면은 리의 우측방을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리가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뒤로 빠져야죠.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리는 역시 지금까지 그랜트가 싸웠던 사람과는 확실히 레벨이 달랐습니다. 아마 아까 저기서 브레이크였으면 바로 철수했을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사실은 서부전선에서 많이 보여줬던 그 장면이잖아요. 네, 그런데 리는 여기서 먼저 그랜트보다 빠르게 동쪽으로 기동을 해가지고 광야의 그 좁은 길, 빽빽한 길에서 먼저 방어를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좁은 길에 정체되어 있던 두 개의 북군 군단과 대치를 하게 돼요. 근데 리는 여기서 전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대단히 나무가 많고 빽빽하다 보니까 북군의 수적 우위가 좀 무의미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특히 남군에 없는 게 포병이고 북군에 센 게 포병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북군의 포병이 크게 활용이 제한됩니다. 이게 나무가 워낙 많고 빽빽한 그러니까요. 수풀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이게 첫 전투예요. 네. 여기서 그랜트가 17,000명의 사상자를 냈고 리가 10,00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전투였던 거예요. 그 사실상. 북군의 피해가 훨씬 크네요. 원래 전투에서는 사실 남군이 이겼더라도 남군의 피해가 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엔 남군이 훨씬 더 유리하게 방어를 전투를 먼저 했네요.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지형의 이점을 리가 잘 활용을 했고 여기에 이제 북군이 좀 정면 돌격도 계속 실시를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봤는데 어허.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 행보예요, 그랜트. 보통의 이제 북군 지휘관 같았으면 여기서 한번 박살나고 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빠져야죠. 끝냈죠. 전혀 끝입니다. 형 그러면서 링컨한테 가야죠. 빠지겠습니다 했는데 그랜트는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이제 그랜트에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안 좋은 별명도 지어주긴 그렇죠. 했죠.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점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전역을 끌고 나갑니다. 네. 굳게 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남군이 병력 자체 손실은 적지만은 또 한 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다. 막 이제 와서 상황의 반전 카드로 쓰였던 롱스트리트가 여기서 일격을 먹습니다. 원래 이 남군이 승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롱스트리트가 여기서도 큰 활약을 합니다. 이 숲빽빽한 사이로 롱스트리트의 군단이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서 북군의 후방을 휘저어 놓으니까 북군의 전열이 일부 무너져서 거기서 이제 패배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서 숲속에서 기동하다 보니 역시 그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피하 식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롱스트리트가 끌고 온 여러 부대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서 온 젠킨스 여단이라는 여단이 있었는데 이 부대는 막 후방에서 와갖고 딱 군복을 새로 지급받고 왔어요. 남군은 회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물이 잘 들어서 진한 회색의 군복을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두컴컴한 이런 숲에서는 이게 좀 찐 회색이다 보니까 멀리서 오면 저게 무슨 색이야? 우리 같이 희끗무대한 회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북군 군복처럼 오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격을 하다가 마주친 버지니아군 연대들이 저거 북군이다 하면서 쏘자 하면서 막 사격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젠킨스 여단장과 롱스트레이트 군단장이 함께 전열 앞에서 말 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군이 갑자기 우발적인 충돌로 서로 아군끼리 쏘는 와중에 그 사이에 이제 놓여갖고 이때 죽어요? 아닙니다. 죽진 않고 젠킨스 여단장은 여기서 죽고 이제 롱스티는 야 우리 친구들이야 쏘지 마 막 그러다가 어깨에 관통상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후송이 돼갖고 다시 이제 후방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롱스트레이트가 해서. 그래서 여기서 롱스트리트가 전열에서 탈락을 합니다. 이제는 리는 왼쪽 오른쪽 팔 다 잃었다. 그래. 또 공교롭던 게 바로 이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잭슨이 죽었던 그 자리예요. 그 전장에서 불과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병력 자체의 사상자는 북군이 많았습니다만 남군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였던 롱스트리트 장군 그리고 이제 군단장마저도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부상당해서. 군단장은 죽었잖아요. 여단장이 근데 그 여단장 죽은 거는 워낙 사소한 거니까 여단장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남군대에서.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네. 죽었잖아요. 약간 잠깐 최 박사님 무서웠어요. 자 어쨌든 북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사상산 많았지만 이건 전략적으로 해볼 만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랜트는 어디로 갑니까? 그랜트가 이제 포기를 안 했고 계속 내려가는데 그래서 5월 7일 날 그랜트가 저기 보이는 이제 스파트실베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를 점령하면은 리치몬드로부터 오는 리의 보급선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리가 또다시 저쪽으로 먼저 빨리 내려가지고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리가 진짜 만만치 않은 적인 거예요. 그랜트 입장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9일부터 무려 21일까지 12일 동안 전투를 하게 됩니다. 꽤 길게 전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양상이 펼쳐지냐면 이 당시에는 이미 방자가 전술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워낙 계속 전투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뭘 파냐면 참호를 이제 막 파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참호를 그랜트 군대는 뚫으려고 하고 리는 지키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의 치열한 전투들. 백병전의 형태까지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가 결국에는 이제 북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참호를 포기를 하고 뒤에 있는 물슈라는 곳으로 이제 병력을 물리는데 여기서 또 다른 참호선을 형성을 해요. 결국 이게 뭐냐면 방자가 공자보다 더 빠르게 참호선을 계속 형성을 해가지고 종신방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게 사실 2차 대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 시초가 남북전쟁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랜트도 다르고 리도 다르다는 생각이 네. 리가 막 그렇게 움직였을 때 북군은 쫓아가기에 급급했지 먼저 가서 방어 라인을 치지는 못했었는데 그렇죠. 네. 리는 곳곳에 방어 라인을 설치하면서 먼저 움직였다는 거. 네네. 리는 방어의 귀재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서 그랜트는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끝까지 리치몬드 간다라고 네.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정말 어느 한쪽이라도 무게추가 기우는 순간 확 무너질 것 같은데 남군에게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참호를 파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소모전 비슷한 양상이 계속 돼요. 제가 허전 씨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군한테 비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보급. 또 하나.
더 이상 못 싸우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 정도의 비극. 장군들이 죽어요. 그렇죠. 여기서 또 똑같은 일이 생겨요. 이제까지 남군 기병대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튜어트였어요? 스튜어트죠. 이 스튜어트의 존재가 북군으로서는 항상 눈에 가시였어요. 근데 당시에 북군 기병대 사령관이 셰리던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공세적인 스타일이었어요. 장난 아니죠. 예. 공세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 욕도 많이 먹어요. 무조건 이렇게 했다가 닭돌이냐? 예, 이렇게 부하들 갈아먹는다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기병 사령관으로서 내 능력을 정말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직속 상관 미드가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냥 기병의 역할이 뭐니? 결정적인 타격이 아니라 네가 이런 정찰이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셰리던이 굉장히 불만에 쌓여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한 잔 먹고 간 거예요. 이제 사령관님, 내가 정말 공격하고 싶습니다. 나 진짜 전선에 좀 내보내 주세요. 제가 후다닥닥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미드도 좀 계속 술 한 잔 먹고 와서 이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막 허준 씨도 친한 동생이 술 한 잔 먹고서 형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비슷하게 돼요. 저희가 쉐리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서부에서 동부 포토맥군을 고깝게 보던 이런 장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랜트가 이쪽으로 오면서 데리고 온 서부에서 활약하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서부 기질이 충만한. 그렇죠. 저희가 이제까지 유명한 장군들 이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죠.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붙은 전차가 하나씩 있었죠. 네. 뭐 잭슨이라든가 셔먼이라든가 스튜어트도 있었는데 이 쉐리던도 있습니다. 쉐리던 전차가 있어요? 네, 쉐리던 전차는 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은 월남전 때 많이 활약했던 요건 특수한 공수 전차였어요. 저기 낙하산 달아갖고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가벼운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엄청 큰 포가 아니라 이제 로켓탄을 발사하는 포신이 짧은 아주 특이한 공수 전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굉장히 공세적이고 한마디로 성격이 되게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까칠하다는 건 굉장히 좋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게 싹수가 보인 게 육사 때도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네. 웨스트 포인트 시절에도 동료 생도랑 한 번 대차게 이제 주먹 다짐을 해갖고 1년 유급을 당했어요. 문제 생도였는데. 그래도 상무 정신은 투철했다. 이 정도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전쟁 시작할 때쯤에 주로 서부에 가갖고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해진 게 지난번에 우리 채터누가 전투에서 거기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바로 정면에서 그 돌격을 해서 성공시킨 그 사단이 바로 쉐리던이 이끄는 사단이었어요. 토마스 아니었어요? 토마스 밑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쉐리단은 사실 병과가 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병 쪽으로 계속 커리어 쌓아왔는데 그랜트가 그 채타누가 전투 이후에 야, 이놈 잘 싸우네.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같이 포토맥군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쉐리던 장군 여기선 한번 기병을 맡아보게. 그러면서 기병 군단장을 맡깁니다. 나의 눈이 되어주게. 그렇죠. 기병이 와서 그때부터 뭐 하나같이 이 포토맥군에 있던 박힌 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왜 이제까지 이 좋은 기병들을 이렇게 대충 운용했어요. 수세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주변 장군들이랑 마찰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드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쉐이더는 내가 서부에서 그 활약하던 그 정신으로 저도 한번 이 스튜어트처럼 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남군들 싹 뒤흔들어 놓을게요. 라고 이제 장담을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서부에서 활약하던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셰리든에게 기마 군단장을 맡겼다라는 건 이걸 예상했으니까 맡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랜트가 너 휘저어봐 이런 느낌. 그렇죠. 그 성격 다 알고서 데리고 온 거니 그만큼 이제 공세적인 지휘관이 필요했다는 거죠. 지금 셰리든이 등장을 했는데 남군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셰리든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드가 셰리던을 데리고 그랜트 앞으로 가요. 그랜트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케이.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미션을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남군 보급선 파괴. 두 번째 미션 리치먼드를 위협해서 남군 시선 교란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듣는 셰리단 입장에서 그거 맨날 기병이 하던 거 아니에요. 이랬다고. 근데 여기서 그랜트가 한마디 더 하죠. 마지막 미션이 하나 있어. 스튜어트 한번 잡아봐. 딱 이래. 불타오른다 이제. 파이어. 허준 씨가 셰리단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놈 목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렇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술이 식기 전에 내가 가지고 간다 이런 거.
이 셰리단이 나가는데 가서 그냥 엄청난 활약을 해요. 철도 차량 파괴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포로 잡힌 북군 병사들도 극적으로 구출해냅니다. 막 여러 번 휘젓고 다녀요. 그러니까 남군이 보니까 이게 기병부대가 뒤에 와서 막 해집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스튜어트 네가 가서 얘네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500 정도의 남군 기병대가 출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1864년 5월 11일 날 이 잽 스튜어트 남군의 기병대하고 셰리단 병력이 노란 선술집이라고 불리는 여관 앞에서 조우를 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잽 스튜어트가 어이없게 당해요. 북군 저격수한테 당합니다. 샤프스타트. 단 한 발의 치명상을 입어요. 치명상을 입었는데 아직 절명은 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도 스튜어트가 이런 겁니다. 나 총 맞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빨리 싸우라고. 나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그다음 내가 총 맞았다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애들한테. 막 이러면서 막 싸울 독려를 해요. 그래서 지휘권을 현장에 넘기고 리치먼드에 있는 친척 집으로 일단 옮겨졌는데 워낙 치명상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와, 근데 이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샤프스터가 저격을 할 정도면 저격 능력이 상당히 많이 이 발전했나 봐요. 1863년 이후 1864년 정도 되면은 양측에서의 샤프슈터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북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준경, 광학 렌즈를 사용한 샤프슈터가 네네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남군 장군들의 고급 지휘관들이 굉장히 많이 당해요. 정말 오랜 시간 리의 눈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해왔던 스튜어트인데 스튜어트 너마저 사망을 하게 되면서 리는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병사령관이 사망했으니까 양팔에 이어서 이제 발목까지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냈어요. 눈하고 귀를 잃었다. 그렇죠. 눈하고 귀까지. 그러니까 스튜어트 장군은 나에게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근데 게티스버그에서는 좀 사고 치지 않았었나요? 유일한 좀 단점이 유일한 있지만 점이었어요. 그래도 그 대체할 만한 그래도 정도의 그때 잠깐 아폴로가 왔었던 거예요. 잠깐 아폴로가. 근데 이번에는 아예 잃어버렸으니. 그렇죠. 예. 북군에겐 다행이겠지만 노란 선수 전투에서는 스튜어트가 잡힌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상 그랜트가 생각했던 이 동부 전역의 작전 계획 자체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왜? 이게 뭐냐면 그랜트가 여기서 공격해서 내려가는 동안에 아까 시겔 군대가 셰난도우 밸리에서 휘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잔잔발이 어떤 남군 병력에게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야, 그쪽 지역의 남군은 하여튼 잘 싸우는구나. 근데 이게 남군이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시겔이 정말 저는 무능하다 생각해요. 최 박사님은 시겔을 그래요?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근데 독일 장교 출신인데요? 시계는 무능합니다. 사실. 진짜 무능해요. 이게 정치 장군이에요. 그랜트가 원래 다들 자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랜트가 자르지를 못합니다. 계속 놔뒀어요 또. 왜냐하면 애들이 워낙 정치력이 있다 정치적 보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시겔은 독일 이민자 거느리고 있고. 그러니까 링컨 입장에서 독일 표만 해도 몇 번.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또 버틀러는 엄청난 열혈 민주당원이거든요. 브렌트도 남은 참을 인자가 있는 거예요. 버틀러도 망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시겔이 망치고 있고. 네, 버틀러는 진짜 성공했어요. 상륙해서 잘 올라왔어요. 우와, 진짜 성공해야 되는데 머뭇 피터스버그 저기 병력이 좀 있지 않을까? 뭔가 안 되네. 그 북군병. 남군이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맥클라란 병이 포토맥 군에만 들어오면 걸리는 특유의 전염병. 그래서 그랜트가 그거를 엔데믹이 바꾸고 있나 싶었던 봐. 거예요. 그 체질을. 사실 북버지니아군의 주력이 다 여기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랜트가 계속 무리를 해가면서 싸워주면서 다 붙들어놨지만은 네. 이 측면을 공격해야 될 이 두 장군들이 이렇게 한심하게 진격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 의도대로 안 풀리는 겁니다. 양쪽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리치먼드 뚫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시겔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약간 대부대 지휘에 전혀 익숙하지 않아갖고 그리고 버틀러도 과감하게만 밀어붙였으면 충분히 리치몬드가 딱 공격할 수 병력이 한 있었는데 3,000명 정도밖에 없었었는데 양군 같은 경우는. 3,000명이 있었다고요? 이 정도 수준이었죠. 네. 근데 버클은 그걸 못 뚫은 거야. 못 들은 게 아니고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교란 작전에 말린 거예요. 우리가 돼.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제 스파실비에니아 전투에서도 지금 실패하고 있고 다른 전역에서도 상황이 안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근데 포기 안 합니다. 이게 당시 북군의 병사의 수기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마차는 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남쪽으로 간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때 사기가 좀 올랐대요 오히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진격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랜트가 또다시 리의 우측방을 돌아가지고 남진을 합니다. 기동 방향이 되게 흥미로워요. 이렇게 가면 또 리가 내려오고 이렇게 가면 또 리가 내고 이렇게 가면 또 리가 계속 쭉 내려갑니다.
그 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6월 달에는 리치몬드 북방 10km 앞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치카오미니강 전선에 도달하는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7.1 전투가 일어났던 그 전장까지 이제 온 겁니다. 네. 정면으로 뚫고 내려와서. 그래서 여기 이제 지명이 콜드 하버란 곳이에요. 홀드하고. 네, 여기 도착했는데 이때까지 사실 그랜트는 리의 군대를 쳐부시지 못했고 깨부시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세를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이제 없죠.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결심을 하냐면 리의 방어선에 대한 정면 공격을 결심을 합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정면 공격을 하게 되는데 뻔합니다. 그 당시의 전쟁 양상, 전투 양상으로서는 강화되어 있는 방자에 대한 정면 공격은 자살이에요.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지금과 담금질을 수년 동안 해온 리의 방패잖아요. 네네. 여기에 지금 그랜트가 갖다 박았다는 거죠. 박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7,000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이때 그랜트의 오명, 나쁜 별명, 도살자 그랜트가 다시 또 등장을 하죠. 그랜트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시계라고 버글러만 잘해줬어도 그런 결정은 안 했을 텐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랜트의 계획. 사실 합동공격 참 좋아하는 그랜트인데 전체 미 전역의 합동공격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인 동부군의 합동 세 방향 공격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 오버랜드 전역을 통해서 진짜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건 좋았는데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게티스버그나 다른 전투에서는 양군이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소모가 됐을 때 전투가 끝났는데 네. 이번에는 이 시점까지 양군이 공이 50%씩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럼 거의 전멸 판정을 5만 받아도 명 이상, 3만 명 이상. 그렇죠. 북군은 11만 병력 중에서 약 5만 5천 명이 사상자가 났고 남군도 3만 명이 손실됩니다. 굉장히 큰 전투였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역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집요하게 양군이 싸운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양군이 이제 소모전을 그냥 정면으로 치르겠다는 그런 각오라고 부딪힌 겁니다. 이렇게 소모전으로 돌입할 때는 누가 유리합니까 결국에는? 방어죠. 병력수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한 비율로 갈려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 수가 많은 쪽이 압도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의 힘이 빠지는 것보다 너의 힘이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거죠. 리가 여기서 북버지니아군이 굉장한 선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은 또 집요한 기동과 열심히 야전 축성을 해가면서 더 큰 희생을 강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다 지쳐갖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눈앞이 하얘지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오버랜드 전역은 사실 전쟁사 차원에서도 엄청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공격이 방어한테 안 됩니다. 특히 진지, 참호를 파고 있는 방어 그렇죠.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공자는 그걸 공격했다가는 자살행위인 거고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뭘 하냐면 딱 방어를 준비를 한다, 전투 준비를. 그러면은 행진이 아니라 참호. 땅부터 팝니다. 지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전투에서 나를 살려주는 거는 총이 아니라 야삽이다. 이때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땅파, 요새 구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는 게 한 60년 후에 이제 겨우 해결된 거예요. 이때부터 나왔던 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 포토맥군 혹은 뭐 북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랜트가 계속 이렇게 뭔가 독촉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세를 하는 과정 중에 실제로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군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기가 조금씩 올라갔다라는 그 말. 그러니까 기존의 전역은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손실률이 엄청 커지면 혹은 전투 하나가 뭔가 승패가 좌우되면 그냥 서로 그냥 끝냈어요. 물러났죠. 물러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6주 동안 서로 계속 싸웁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남북전쟁에서. 아, 소규모든 대규모든 작든 크든 그런 전투들 계속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전 전투가 사실 없었어요. 다른 전역으로 따졌으면 아마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끝내다 보니까 결정 전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역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피해만 놓고 봤을 때 그랜트가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랜트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랜트가 잡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희생자를 치렀지만 사실 성격 자체, 공격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음으로써 그랜트가 계속 주도권을 잡고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전 양상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병력이 많은 북군이 그렇죠. 유리하다는 건데. 네. 근데 이런 좀 아쉬움도 든 것 같아요. 야, 이걸 제일 처음 불런 전투에서 리하고 그랜트하고 그냥 만나서 끝났죠. 진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으면 단기전으로 끝났겠죠. 전쟁은 그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그렇죠. 좀 네. 들긴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그게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어쨌든
그랜트가 유리하다는 건 그랜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랜트가 총사령관이니까 결정 방법은 그랜트가 생각을 하겠죠? 그랜트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기 않는 사나이. 네. 일단 콜드 하버에서 왕창 깨졌잖아요. 네. 왕창 깨지고 나서 그랜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임스 강을 건너자. 차라리 강 건너서 그냥 맞짱을 뜨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강 건너기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에요. 이 제임스 강이 이제까지 우리가 무슨 크릭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 이게 아니에요. 개울이 아니야. 강 폭이 600m예요. 600m요? 네. 크구나. 그 더구나 이거예요. 다리가 없어요. 이 당시에 600m 다리 놓을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배로 건너야지. 부교를 놔야지. 부교를 놔도 문제가 뭐냐면 10만이 부교를 건너. 이거는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그렇죠. 알죠. 부교만 끊으면 네. 다 수장인데. 그렇죠. 놀랍게도 3일 후에 그랜트의 군대가 강을 무사히 건너요. 그때 저렇게 부교에 놓는 거 성공했다고요. 아, 배를 놨네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프레덱스버그 전투 때도 저렇게 놓고 근데 지금 저거는 600m처럼 안 보이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기는 좀 더 좁은데. 상류에 좁은 데고 여러 군데서 도와했는데 제임스 강이 폭이 넓은 데는 600m 정도 되고 조금 더 상류에는 거기서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리를 그랜트가 속이기 위해서 병력을 일단 분산을 합니다. 사실 리를 속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여우 같은 리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든지 항상 그리고 북군의 의도를 미리 간파하는데 능수능란한 리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그랜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 병력을 콜드하버에 남겨둔다. 남겨두고 기병대를 이용해서 트래블린역을 습격을 한다. 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때 리는 누가 없습니까? 스튜어트가 없죠. 여기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부 병력은 치카호마니 강을 건너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시켜놓고 보니까 로버트 리 입장에서는 어디가 주공이지? 어디가 진짜지? 특히 트래블린역에 나타난 저 기병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노련했던 리도 지금 눈과 양팔이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스튜어트가 있었다면 정찰을 통해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리한테 전달했을 텐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상황에다가 총기마저 점점 흐려진 리가 결국에는 알아채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랜트가 10만의 군대를 무사히 도하시킨다. 그러니까 로버트 리가 나중에 알아요. 그랜트가 제임스 강을 건넜어?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 어디냐? 피터스버그였어요. 북군의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랜트. 드디어 적신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남군에게 일격을 가할 전투가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름부터가 피 터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피터스버그.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인구가 18,000명. 그다음에 이제 백인과 흑인의 비율이 비슷했다. 그 얘기 뭘 의미하겠습니까? 노예가 많아. 노예가 많다. 그렇죠. 왜 노예가 많겠습니까? 뭔가 농장을 크게 목화를 재배했다. 그렇죠. 뭔가 하여튼 생산하는 게 네. 활발한 곳이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흑인 인구 중에 35%가 자유민이었다. 오, 상당히 많다. 이것도 또 특이하죠. 공장이 좀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농업 지역은 아니다. 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남부 제조 산업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공장, 면화 공장, 철 주조 공장, 밀가루 공장 등이 있었고 남북 전쟁 직전에 면화 공장의 3분의 1이 이 피터스버그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산업의 중심지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철도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사방팔방으로 5개의 주요한 철도가 지나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남쪽에서 리치먼드로 공급하는 공급망으로 가려면 지나가야 돼.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치먼드를 완전히 피말려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중요하면 방어도 그만큼 세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뭐 몇 주 동안 정면을 두들겨 봤으니까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니겠습니까? 이게 빅스버거에서도 똑같이 접근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역시 그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피터스버그 쪽으로 내려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리치몬드 10km 밖까지 와 있는데 여기를 직접 공격하겠지 왜 저 뒤에 피터스버그를 공격할까 했었는데 북군이 갑자기 이쪽을 노린다는 얘기를 듣고서
남군도 부랴부랴 여기 빨리 방어선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 그래서 만든 것이 디먹 라인이라는 곳입니다. 영어예요? 아, 네. 저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피터스버그의 방어선을 만든 공병 장교 이름이 디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피터스버그 내려보내서 야, 이제 저쪽으로 그랜트가 온단다. 빨리 여기 방어하기 좋은 지역들 선정을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참호하고 요새 만들어라고 내려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측면을 따라 올라왔던 버틀러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으면 여기 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북군은 왜 항상 똑같은 패턴에 조금만 뭐 하면 하나만 더 하면 다. 네, 6월 9일에 버틀러 군단에서 1개 기병여단이 차출돼갖고 약 4,500명의 병력이 피터스버그로 안 그래도 쳐들어갔습니다. 적지 않은 병력인데. 근데 이 피터스버그에는 그때 불과 향토 예비군 1개 대대만 있었어요. 끝난 건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없고 다들 옛날 뭐 1812년 전쟁 같은 때 했던 노인분들이랑 이제 군대 갈 나이도 안 되는 어린애들이 막 옛날 쓰던 총 꺼내와서 했는데 그래도 역시 노병은 강하다고 결사적으로 싸워갖고 그 기세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북군 기병대들이 격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버는 사이에 남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터스버그의 야전 축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6월 중순이 돼서 그랜트의 주력 부대가 내려올 때쯤 되면은 여기 이제 방어선이 더 이상 만만하게 공략할 곳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이제 방어되는 거죠. 자, 그랜트 여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빅스버그에서 참호선을 뚫을 때 썼던 방법을 또 한 번 쓰기도 합니다. 땅굴. 그렇습니다. 화약을 이번에는 4톤을 쌓아놓습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굉장히 큰 분화구가 생겨요, 여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길이가 약 51m, 폭이 18m, 깊이가 9m짜리가 파여진 거예요. 해자네. 그렇죠. 이게 1864년 5월에 11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셔먼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올림픽 한 번 했던 데예요. 애틀랜타. 제일 인상에 남는 글귀가 딱 뜨면서 시작을 합니다. A civilization gone with wind. 남부의 이 문명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날아갔다. 아, 그러면 이 남부의 문명을 날린 게 셔먼인 거네요?